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무적인 거 직접 하는 거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하고 점검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서에서 보통 이제 지도 점검 나오잖아요. 뭐 지도 점검 나오면은 이제 뭘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지. 근데 보통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와서 잘 보고 가고 뭐 지적사항 나오면 그냥 조치 결과 해가지고 뭐 제출하면 땡이에요. 그냥 한번 지적사항 나왔다고 해서 막 그거 가지고 문제 삼고 그러지는 않아요.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 점검 나와가지고는 뭐 큰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점검 나왔을 때 준비해야 될 서류가 한 4가지 정도 돼요. 뭘 해야 하냐면은 소방계획서 하시죠. 소방계획서는 있어야 돼. 소방계획서 내용 보면은 뭐 성실히 작성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연도별로 한 번씩 하잖아요. 연도별로 한 번씩 소방계획서 꼭 작성하시고, 거기 보면은 대략 거기 이렇게 프리핸드로 그림 소방시설에 대한 것은 프리핸드로 대충 그리고 비상구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위치 대충 평면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거 엄청 잘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프리핸드로 하고 한번 그려놓고 스캔해가지고 그걸 계속 써도 돼요. 그런 부분. 그래가지고 소방계획서는 꼭 비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챙겨 놓으시고, 그다음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에 의해서 보통은 이제 또 불량사항이 나오잖아요.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왔으면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했을 경우에는 없다고 하고 조치하고 그냥 이상 없다고 다 제출해요. 근데 이제 그 소방시설관리사가 용역업체에서 이제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보고를 해요. 소방서에다 업체에서 직접 보고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업체에서 조치해가지고 조치했다고 갖다 이제 제출하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든가 보다 생각했는데 조치 안 하고도 조치했다고 갖다 보고하더라고요. 그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그걸 확인은 안 해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나왔을 때 그런 걸 한 번씩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하니까 조치 결과 보고서 할 때 꼭 조치를 하고 나서 조치했다 하고, 그럼 허위 보고예요. 진짜 화재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고 문제가 되면은 진짜 세고람이 차요. 그리고 점검표, 자체 점검했으니까 점검표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양식이 저 보시면은 올 3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4월 달부터 시행했어요. 옛날 거하고는 달라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공장 걸 하나 하려고 샘플을 막 찾아보고 했는데 공장 거 해가지고 보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건물 그냥 이렇게 한번 참고로 하라고 일반 건물 샘플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000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교육 자료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준비사항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2급이시죠? 상급, 2급, 1급, 특급이 있거든요. 상급은 여기 자탄만 있는 경우, 그리고 2급은 소방본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1급은 아파트인 경우 30층 이상, 일반 건물은 11층 이상, 특급은 50층 이상, 그 다음에 일반 건물은 30층 이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는 2급이면 되실 거예요. 2급 이상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받으시죠? 2년에 한 번 받고 최초 선임되고 나서 6개월 이내 교육 한 번 받으시면 되고, 요즘에 다 사이버 교육으로 하니까 교육은 좀 더 편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사이버 교육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번 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종합정밀점검이나 작동기능점검이나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도 되고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 손으로 직접 쓰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종합정밀점검은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작동기능점검, 이것도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했으면 7월 달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또 종합정밀점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7월 달에 작동기능점검 하시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하고 나서 14일 이내, 아니, 14일이 아니고, 한 달 이내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점검하고 나서. 근데 이것도 바뀌었어요. 7일 이내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14일 이내 하라고. 그러니까 뭐 2주 이내, 점검하고 나서 2주 이내. 예전에 그냥 한 달 이내에 있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하고 되는데, 7일로 바뀌었다가, 이거 관리사들이 막 여기저기 점검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막 또 저녁에 와가지고 보고서 꾸며가지고 막 이게 소방서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7일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이내로 다시 변경됐어요. 그래서 14일 이내 점검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소방서에서 보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특정 소방 대상물, 건물명 써도 되고 회사명 써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구분은 뭐 공장이면 공장, 업무시설이면 업무시설 이렇게 쓰면 되고, 뭐 소재지 쓰면 되고, 점검 기간은 보통 하루잖아요. 하루 이상 하십니까? 하루에도 뭐 반나절이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그리고 이제 관계인은 뭐 대표이사, 보통은 이제 대표이사 많이 하는데, 공무부장, 관리부장 뭐 하셔도 되고, 관계인. 그리고 안전관리자 여기 쓰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용역을 준 경우 이제 여기 쓰는 겁니다. 이건 똑같이 다 쓰고 용역을 준 경우 쓰고, 그리고 이메일로 전자우편 송달 이메일로 받으신 경우는 하는데 보통 그냥 이메일 안 하고 동의하지 않고 그냥 이메일을 하면 이메일로 주소 적어가지고 서명 관계인 서명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점검 인력은 보통은 이제 여기 업자가 한 경우에는 쭉 써죠. 보통 몇 사람 와서 하니까 뭐 한 이 정도 4사람 이상 와서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관리사 쓰고, 여기다 관리사 쓰고 뭐 그다음에 보조인력 쭉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직접 하시는 분은 본인 소방서에 신고돼 있는 사람이 주인력이에요. 근데 이제 뭐 또 하다 보면 혼자 하기 힘드니까 보통 뭐 한 명 정도가 또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한 분 정도가. 뭐 그분이 자격이 없는 분이면 안 되고,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분이 또 보통 뭐 다 겸직이기 때문에 보면은 몇 분 계세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통 저도 회사에서 보면은 교육을 몇 분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관리 쪽에서 몇 분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그분들 여기다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뭐 2사람이면 2분 이렇게 더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뭐 관계인 이제 대표이사나 뭐 공무부장이나 관리부장이 사인해서 소방서에다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 뒷장을 한번 볼까요? 소방안전정보에 대해서죠. 뭐 여기 보면은 대표자가 누구냐, 아까 얘기했더니 소유자냐, 관리자냐, 전미자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전미자는 이제 뭐 세사는 사람이겠죠. 여기 이름을 지었어야 하는데 못 지었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뭐 2급이니까 2급. 지금 여러분 다 2급일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 상급은 자탄만 있는 경우, 그리고 2급은 소아권부가 있는 경우, 1급은 아파트인 경우 30층, 그리고 30층 이상, 그리고 일반 건물이 11층 이상, 특급은 뭐 50층 이상, 아파트인 경우 50층 이상, 일반 건물인 경우에는 30층 이상 특급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보통은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많이 가지고 계시죠. 보통은 또 공무하는 분들이 또 뭐 이렇게 자격증 회사에서 따라고 하니까 소방기사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저희 모임에 저보다 2살 더 먹은 형님 같은 경우도 저기 부천 쪽에서 공무를 보면서 소방안전관리자 하면 또 경력이 쫙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IMF 때인가 좀 약간 회사가 안 좋아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학원을 다녀가지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지금 건설 현장에서 감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관리사를 취득하든가. 지금 요즘에 보통 관리사 같은 경우는 보통 기술사 관리사들이 8천에서 1억 정도 돼요. 뭐 솔깃하지 않으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소방을 하고 계시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그냥 집에 가셔서 좀 하시든가 학원을 다니시든가. 학원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은 다니지 않았는데. 그리고 소방계획서. 아까 저번에 소방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소방계획서 꼭 작성해가지고 보관하시라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전년도 거 그냥 이렇게 뭐 뺏겨도 돼요. 뭐 보관했다가 내용만 약간 이렇게 수정하고 뭐 그만둔 사람 있으면 이렇게 그만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소방계획서 작성하고요. 자체 점검 뭐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아까 뭐 자체 점검은 종합정밀 점검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방계획서에 의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교육훈련이 진짜 막 너무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화재 발생하면 다 도망가 버리는데 초기에 교육훈련을 받았으면 아까 교육훈련도 형식적이 아닌 아까 소화기 있죠. 소화기 그 못 쓰는 10년 된 못 쓰는 소화기 소방서 갖다 줘가지고 폐기하지 마시고 그걸로 연습 한 번씩 다 시키세요. 그냥 좀 한 번에 다 쏘면 한 사람이 다 쏘면 너무 많으니까 반반씩 쏘는 거 하고 옥내소화 좀 꼭 한번 운동장 옆으로 빼가지고 옥내소화 옆으로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옥상 쪽으로 빼가지고 옥상에서 한번 쏴보라고 그러거든요. 옥상으로 빼든가 해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도 물 빼가지고 말리하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사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요. 해보신 분이 있으니까 옥내소화 아유 대단하십니다. 대부분 안 해요. 한번 해보시면은 화재가 딱 발생했다 보면은 겁을 안 먹고 그냥 가서 소화전에 가서 딱 꺼내가지고 화재 진압해. 교육훈련 꼭 형식적이 아니게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뭐 화재보험 보통 다 화재보험 들으셨잖아요. 그 들은 거 그냥 이거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현황인데 뭐 여러분 업체는 다 회사는 다중이용업소하고 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안 적어도 되고요. 자, 건축물 정보 한번 봅시다. 연면적은 전체 면적이에요. 원래는 연면적이라고 하면은 지상층 면적이 용적률을 구하는 연면적이에요. 그 용적률이라는 건축물이 대지 면적이 몇 프로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면적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층의 면적을 다 플러스한 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연면적은 지하층까지 다 플러스한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그러니까 용적률을 구하기 위한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을 구하는 것은 지상층의 면적을 플러스한 게 용적률을 구하기 위한 몇 프로, 용적률이 몇 프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00%면 200%, 뭐 300%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0%인가 그렇고 뭐 상업시설 그런 데는 뭐 1000%, 1200%까지 나가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 거고, 그리고 건축 면적은 뭐냐면은 이 건축면 지금 여기다 안 써놓지는 않아요. 건축 면적은 뭐냐면은 그 건축물이 대지가 있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종이가 대지예요. 대지. 그러면은 건축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 수평 투영 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건축 면적. 위에서 수평 투영 면적으로 받는 면적. 그러니까 뭐 보통은 1층일 수도 있고 2층. 그냥 건축물 지하층을 뺀 지상층 중에 제일 넓은 층이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1층일 수도 1층이 넓을 수도 있고 어디는 1층이 피로티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2층이 더 튀어나와가지고 있는 경우 있죠. 그럼 2층 면적이 제일 큰 면적이 건축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는 이 높이는 어디서부터냐면은 GL서부터 땅서부터 보통은 이제 1층 바닥이 아니에요. 1층 바닥은 땅에서 보통 많이 한 뭐 500이나 뭐 300 이렇게 더 올라가 있잖아요. GL에서. 그러니까 높이는 GL에서부터 최상층 바닥까지. 네?
그러니까 옥상층 바닥이 있죠. 옥상층 바닥. 거기까지입니다. 옥상층 바닥까지가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충수는 뭐 충수 그냥 높이 적으시면 되고, 건축물의 구조 보통은 이제 뭐 철골 구조도 있고 콘크리트 구조도 있고 뭐 조적조도 있고 목구조도 있고 기타 구조. 철근 콘크리트면 기타 구조에 해당돼요. 그리고 뭐 여기다 철근 콘크리트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지붕의 구조는 슬라브. 사실은 이게 이게 그 뭐야 관에서 나온 적인데 원래는 슬라브가 아닙니다. 슬래브입니다. 슬래브 SLAB거든요. 영어로 하면 SLAB니까 한국말로 해석하면 슬래브거든요. 우리가 슬라브 하더라도 슬래브라고 쓰였는데 건축에서는 다 슬래브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게 소방 양식이다 보니까 슬라브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붕 구조가 슬래브냐, 기와냐, 슬레이트냐, 뭐 기타 구조냐, 뭐 박공 구조냐, 뭐 그런 거예요. 여기는 박공 구조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거 이제 보통 이제 경사로가 있으면 경사로가 몇 개 있다 써주면 되고요. 계단이 이제 뭐 직통 계단이 있다. 그럼 몇 개소다. 보통 이제 면적에 의해서 뭐 2개소. 보통 피난 때문에 면적이 넓으면 2개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건축물이 큰 게 아니어가지고 1개소만 있습니다. 승강기가 뭐 승용이냐 비승용이냐 뭐 피난용이냐 초고층인 경우 피난용 승강기가 있어요. 주차장이 옥내이냐 뭐 지하이냐 뭐 피르티에 있냐 뭐 기계식이냐 뭐 그런 거 이렇게 다 해당되는 거 다 표시하면 돼요. 여기는 옥내에 있고 지하에도 있고 뭐 기계식 주차 타워 주차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표기를 한 겁니다. 소방시설 등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죠. 소방시설이 뭐 있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그리고 소화기구 소화기가 있어요. 소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후팬클럽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방송, 비상방송 설비 그리고 누정 경보기가 있어요. 피난기구는 공기 안전벨트가 아니고 지금 보면 왕관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도등이 있어요. 유도등 그리고 비상조명등 그리고 휴대용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프레시예요. 프레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있어요. 그리고 부속실에 재현 설비가 있고 연결 성수관 설비. 그리고 비상 콘센트, 무선통신 보조 설비, 방화문. 여러분 방화문 다 있겠죠. 그리고 방염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비상조명등 없나? 이게 여기는 자체적으로 비상조명등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저거 같으면 시각경보기예요, 이게요. 혹시 시각경보기 막 켜졌는데 이렇게 보신 분 계신가요? 저기 번쩍번쩍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데 번쩍번쩍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속 하니까 막 뇌가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게 워낙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여기도 휴대용 비상 조명등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나가는 입구 쪽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탁 빼면은 이렇게 켰다 껐다 하는 프레시가 아니고 탁 빼면은 접점이 탁 붙어가지고 빼면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끼어지는 부위가 이제 이렇게 건전지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분리돼 있어가지고 탁 빼면서 접점이 붙어서 프레시가 딱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휴대용 비상 조명등입니다. 보통 뭐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쭉 있잖아요. 탁 빼면은 뭐 키고 끄고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불이 탁 들어옵니다. 다중이용업소 이거는 뭐 아까 해당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 그냥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해당이 안 됐고 여러분 회사도 뭐 다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다중이용업소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노래방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 소방시설들 세부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소화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지상층 212개, 뭐 16층이거든요, 여기요. 사실은 막 1층 몇 개, 2층 몇 개 막 이렇게 다 써주라고도 해요. 근데 소방서에서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하층 몇 개, 지상층 몇 개, 뭐 지하 1층 몇 개, 지하 2층 몇 개, 뭐 지상 1층 몇 개 쭉 이렇게 나열도 해주거든요. 소방시설에 대해서. 근데 꼭 뭐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진 않고 그렇게 층별로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더 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교 소화 설비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수원은 일반 수주예요. 일반 수주. 일반 수주 뭐 지하 저수주겠죠. 지하 저수주는 아니고 그냥 뭐 저수주겠죠. 자, 흡입 방식은 수주는 뭐 일반 수주, 고가 수주, 압력 수주, 뭐 가압 수주 있어요. 혹시 이거 설명 한번 해드릴까요? 일반 수주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탱크에 물이 들어가 있는 일반 수주고, 고가 수주는 고가에 옥상이나 뭐 산 위에다, 옆에 뭐 산이 있으면 산 위에다 설치한다든지 뭐 그런 게 고가 수주, 위에다 설치했다는. 압력 수주는 탱크가 있는데 물을 공급을 못하니까 거기다 컴프레셔를 설치해가지고 뭐 압을 가면 그 물이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스프링클러나 옥내소화전에서 방수를 할 수 있겠죠. 가압수조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이게 가압수조가 하나 더 생겼네요. 가압수조는 뭐냐, 물탱크가 있는데 그 압이 안 걸려 있는 거예요. 가압수조는. 그러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신호에 의해서 시린더, 공기가 들어있거나 질소 가스가 들어있는 시린더가 자동으로 터져가지고 탱크에 가압을 하면은 물이 뭐 이제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에서 뭐 이렇게 자동으로 방사가 되겠죠. 그게 가압수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이 가압수조가 뭐지, 압력수조가 뭐지, 뭐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압력수조는 압력이 걸려 있는 거고, 가압수조는 압력이 안 걸려 있다가 화재 신호에 의해서 압력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흡입 방식은 아까 한번 설명했어요. 정압 방식이냐? 정압 방식은 펌프하고 탱크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펌프 옆에 압력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펌프와 같은 레벨에 있는 걸 정압에 의해서 흡입이 그냥 정압에 의해서 흡입하고, 부압 방식은 뭐냐면은 아까 설명했죠. 탱크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탱크가 아래에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골조에다가 수조를 설치를 못하게 하니까 먹는 물을 할 수는 있는데 에폭시 코팅을 잘 하고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물의 수질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골조로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부에 요즘에는 잘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아요. LH는 좀 요즘에 원가 절감한다고 막 하기는 하더라고요. LH 가보니까. 근데 요즘엔 잘 안 해요. 그리고 하부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다 해요. 옆에다. 탱크를. 하부에다 하는 거 옆에 점검을 해야 하고 뭐 하니까 골조로 그냥 옆에다가 LH가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압은 하부에서 흡입하는 거예요. 하부에서 흡입하는 거. 그러니까 유량은 전체 유량. 그러니까 아까 뭐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800lpm이라고 있죠. 옥내소화전 하나는 뭐 130lpm이에요. 뭐 그게 뭐 한 창당 2개면 2개, 뭐 5개면 5개, 그리고 5개 이상이면 5개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2개를 플러스해서 곱하기 20분. 그게 수조 용량이에요. 20분간 방사를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고가 수주가 있다. 그러면은 3분의 1은 고가 수주에 보관을 하고 3분의 2는 지하 저수지나 저수주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근데 이제 고가 수주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 펌프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펌프가 주펌프가 2개 되고, 하나 주펌프, 하나 예비 펌프, 그다음에 하나는 충합 펌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펌프가 하나 더 설치가 돼요. 3개가 되겠죠. 충합 펌프까지. 근데 고가 수주가 있으면 2개만 해도 돼요. 그냥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소방용 고가 수주를 옥상 수주를 막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펌프 하나 안 넣는 것보다 어차피 배관이 뭐 최상층까지 올라 조금만 연장해가지고 탱크 하나 놓으면은 그게 또 사실은 펌프로 해주는 것보다는 자동압으로 이렇게 물이 계속 차 있으니까 더 안전하겠죠, 그게요. 옛날에 뭐 있었죠? 화재 진압에서 혹시 타워링 연세 드신 분들 타워링 보셨을 거예요. 타워링 보셨죠? 타워링 보면 불 어떻게 꺼요? 옥상 수조 터트려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옥상 수조 터트려가지고 불이 꺼질 만한 수량이 없어요. 그게 옥상 수조가 우리가 전체에서 물 사용량의 30분 용량 커야
1시간 용량, 보통 30분 용량으로 계산해서 옥상 수주를 설치를 하거든요. 물 쓰는 거에서. 옛날에는 이제 지하에서 퍼 올려가지고 자연압으로 화장실이든 주방이든 뭐 다 사용했잖아요. 욕실이든 뭐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게 전체 하루 사용 용량에 지하 저수는 하루 사용 용량, 옥상 탱크는 30분이나 보통 지를 많으면 1시간. 그 물 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분은 저 사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하나 있었죠. 타워인가? 혹시 설경구 나오는 거 있었죠. 거기는 불 끄는 게 아니라 저기 하는 거였던가? 대피하는데 우수조를 터트려가지고 한강으로 나가는 거였죠. 우수조를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저거 사기다. 근데 그게 완전 사기는 아니고 아까 타워링도 그렇고 딱 뭐라고 해야 하나 소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타워도 뭐 보면은 설경구가 이렇게 한강으로 이제 터트려 한강으로 대피를 대피를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면은 땅이 다 메꿔지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은 스며야 하잖아요.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지하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건물을 짓고 포장을 하면서 그 포장 면적에 의해서 땅으로 스며드는 걸 못하면 그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만큼을 우수시에 비가 많이 올 때 그걸 건축물내에 보관했다가 비 안 올 때 버리든가 그 물을 가지고 수경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뭐 폭포를 만든다든가 조경수를 사용한다든가 뭐 그렇게 버려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버리려면 아까우니까 한번 수처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수처리를 해가지고 조경수나 수경시설에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관은 하기는 해요. 근데 거기는 보면 엄청나게 보관하거든요. 사실은 그만큼은 보관하지는 않거든요. 스미는 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 비 올 경우에 그 땅으로 스며드는 만큼의 물을 건축물 내에 보관했다 비 안 올 때 다음날에 넣는지 이렇게 버리든가 재이용 시설에 의해서 재이용하든가 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머릿속에 감독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걸 이용해서 한강에 버리는 걸로 해서 뭐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약간 사기성 농구예요. 근데 뭐 아주 거짓말 완전히 사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조 수량은 뭐 고가수조 아까 고가수조면 3분의 1 지금 여기는 고가수조가 없으니까 이제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압송수장치 아까 얘기했죠. 가압송수장치 고가수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가압송수장치 고가수조는 그 탱크가 높이 있어가지고 그 압에 의해서 펌프가 없는 거예요. 그 압에 의해서 옥내 소화제나 스프링클러를 에서 방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게 뭐 엄청나게 최상층보다는 엄청나게 높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층 한 뭐 5개 층은 옥상에다 펌프를 놔가지고 여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5개 층 정도.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자연압으로 의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최초로 한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은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초보층들은. 저도 메타폴리스 했는데 동탄에 메타폴리스도 그 고가수조 방식이 돼 있어요. 그게 부산에 롯데월드 있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초 고가수조 방식 사용.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 생기기 전에 제가 마상방지기 청주로 왔어요. 근데 그 고가수조가 옆에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펌프를 안 넣고 그 압으로 해서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물 내에서는 공장이 아닌 건축물 내에서는 그렇게 한 게 롯데월드예요. 그러니까 그 부산의 롯데월드. 그리고 그 위에는 뭐 요즘에는 거의 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력이 안 들어가고 엄청 좋잖아요. 자연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하부는 압이 너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7kg 이상이 1.7kg 이상, 0.17 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7.07 메가파스칼 이하가 나와야 하는데 사실은 70m예요. 그게 70m. 70m 넘어가잖아요. 막 한 메타폴리스만 해도 250m인데 그러니까 넘어가는 데는 강압벨로 써가지고 압을 맞춰주는 거예요. 강압벨로 써가지고 중간중간 강압벨로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가수조 방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압력수조 방식이나 가압수조 방식은
문헌상으로만 있고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건 하나도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주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펌프 방식. 거의 다 펌프 방식이죠. 우리나라 거의 한 95%, 한 98% 이상, 99% 이상이 다 펌프 방식입니다. 자, 펌프 방식인 경우에 뭐 이렇게 설치 장소가 어딘가, 주펌프인가, 예비펌프인가 뭐 이렇게 예비펌프 있죠. 예비펌프가 있다는 것은 고가수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합펌프 있죠. 여기는 146m, 146m입니다. 14.5kg, 킬로로 하면 14.5kg, 파스칼로 하면 1.45메가파스칼. 그리고 공장에서는 기동장치가 특히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온오프 방식으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그 동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온오프 방식으로도 공장에서도 많이 해본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하는데 온오프 방식이 뭐냐면 스위치가 온오프 스위치가 그 소화전 위에 발신기함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밸브를 다 열고 온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밸브를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호스 관참을 잡은 상태에서 온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펌프가 돌아가가지고 이제 물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혹시 그런 거 보셨나? 자기 공장에 그렇게 되신 분 혹시? 공장에는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녁에 추워가지고 동파가 될 수 있어서. 그 공장에서는 그 점검을 해보면은 그 많은 그 동파 위험에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옥내 소화전이 있으면 아까 옥내 소화전 앵글 밸브도 다 보온을 해놨잖아요. 뭐 그런데 보온을 안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이 당하고 사실은 공장에서 제일 많이 지적당하는 게 뭐냐면 피난문이 있고 한데 거기다가 물건 쌓아놔가지고 물건 적재는 그게 제일 많이 지적돼요. 근데 사실 뭐 지적되면 치우면 돼요. 뭐 그거 했다고 해서 벌금 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딱 봉투 하나 오시면은 다른 것보다 봉투를 하나 딱 준비해 놨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뭐 봉투 조금 뭐 받아가지고 자기 직장 없어진데 요즘에는 안 하죠. 옛날에 지금 요즘에는 막 음료수 줘도 안 드시더라고. 근데 이제 친하면은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그래요. 친하니까. 근데 요즘에 음료수 드시죠? 그러면 아 됐습니다. 그냥 뭐 그러기도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요거 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봉투 먼저 준비했어요.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봉투 먼저 준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관공서 갈 때 무조건 음료수는 하나 사가지고 가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딱 그러는 거예요. 민원실에 딱 들어가면 앞에 써 있어요. 음료수 출입금지 딱 써 있더라고. 어느 날부터. 그래서 가지고 가서 처음에 음료수 출입금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먹으려고 가져왔다고. 그러다가 꺼내서 하나 먹고 이제 얘기하면서 먹다가 그냥 놓고 와버리는 거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체를 들고 갈 때부터 그게 통하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세월이 우리나라가 참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딱 관공서 들어가려고 뭐 인허가 때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봉투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구가 지금 여기는 옥내 소화자가 스프링클러가 있으니까 그리고 쌍구용으로 되어 있어요. 성수구가 연결 성수구가 밖에 있는 거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거. 그리고 이게 두 개인 이유는 하나 옥내 소화전, 하나는 스프링클러에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비상전원은 이제 보통은 여러분 같은 그 발전기 있죠, 발전기. 비상전원의 종류는 많이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이 다 발전기죠. 여기도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겸용이냐, 전용이냐, 소방전원 보존형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겸용이죠. 겸용. 소방하고 일반 겸용이죠. 그리고 보존형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존형? 보존형은 뭐냐면은
소방부하고 다른 부하가 이제 일반 부하고 같이 막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방부하가 모자라면은 일반 부하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소방부하만 할 수 있게. 일반 부하는 안 돌아가게. 그게 보존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가 좀 발전기 용량이 좀 작아지겠죠. 약간 일반 부하 따로 소방부하 따로 해가지고 소방부하 전용 소방부가 좀 크니까. 그래서 보통 다중 이용시설, 다중 이용업소가 아니고 다중 이용시설, 그러니까 판매시설 막 그런 데 있어서는 공동주택에서는 보존형 써야 별로 뭐 이익이 그 용량이 그렇게 발전기 용량이 엄청 줄어들지가 않아요. 약간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그 특허비 내고 막 하려고 하면은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잘 안 하고 그 뭐 판매시설이 있는 다중 이용시설, 막 판매시설이고 막 복합시설 큰 것도 호텔 있고 막 그런 데들은 대부분이 보존형 발전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발전기 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존형이 뭐다? 그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수계 소화 설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아까는 뭐 저기에 소화기였잖아요. 소화기. 뭐 여기도 보면은 옥내 소화전이 어떻게 있다. 여기도 뭐 지금 1에서 16층 지상층 플러스에서 해놨는데 1층부터 이렇게 쫙 해도 돼요. 뭐 1층부터 하나씩 쭉 있다고 해도 돼요. 1층에서 16층까지 쭉 나열해도 되고 플러스에서 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기계식 주차 시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 작동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다 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층에만 이렇게 지하층에는 뭐 저기 준비 작동식이고요. 간이 스프링클러는 여기는 뭐 해당이 안 돼요. 간이 스프링클러는 어디에 많이 설치할까요? 간이 스프링클러 고시원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건축물은 조그만한데 위험하잖아요. 취침 시설이니까 고시원 같은데 조그만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를 이용해서 스프링클러를 돌릴 수 있게 수도 자연압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켜줄 수 있게 그렇게 한 게 간이 스프링클러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캐비넷형으로 해가지고 막 펌프도 있고 막 그래요. 원래는 펌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수도압에 의해서 지하 노래방 같은데 그런데 뭐 하는 거거든요. 뭐 포수화 설비는 아주 옛날에는 그 포수화 설비를 지하 주차장도 했었어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예요. 그럼 포수화 설비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거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도 63빌딩 같은 경우는 포수화 설비를 했어요. 그 옛날에. 근데 지금은 지하 주차장 다 그냥 스프링클러로 대체해가지고 하잖아요. 가스계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는 사실은 가스계 소화 설비를 하는 아까 얘기했죠. 가스계 소화 설비는 전기 시설을 많이 하는데 발전기실이나 전기실이 면적이 300스퀘어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해요. 그래서 하루는 요즘에는 안 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제 하는 돈을 좀 절약하려고 이산화탄소를 해요. 그리고 불활성 기체나 분말, 강화액, 고체 에어로졸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좀 약간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저게 터지면 사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데 가서 근무하다가 어디야? 아까 얘기했죠. 사망사고 나가지고 제가 삼성전자에 그 사망사고 조사로 해가지고 소방관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망사고 났냐면 당직을 서고 있는데 오작동에 의해 가지고 파론이 터진 거예요. 전기실에서. 전기실이 굉장히 크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 최신에 다시 전기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옛날에 져가지고 방화문도 아래가 다 터져 있고 가서 보니까 약간 본매실도 보면은 이렇게 막 그 옆에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방화구역을 해가지고 놓게 돼 있거든요. 법은 본매실도. 근데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추가로 이렇게 설치했는지. 그러다가 이제 그 당직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전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기계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전기실하고 기계실이 있으니까 그 기계실 옆에 당직실에 나간 거예요. 나가서 딱 보니까 막 하얀 연기가 이게 하얀 연기같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김이니까 하얀 연기가
그 문, 방화문, 전기실 방화문 합으로 막 나오니까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분자량이 우리가 그 산소의 분자량이 29잖아요. 혹시 아세요? 29예요. 산소의 분자량이.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예요. 산소가 16개고 탄소가 12개예요. 그럼 O2, CO2니까 O2니까 16개가 2개면 32개에다가 C, 탄소가 12개잖아요. 그러면 44개 막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공기보다. 그냥 하부에 깔리는 거예요. 깔려서 쫙 오는 거예요. 그럼 잽싸게 도망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뭐 그 옆에 가스 설비에 있는 수신기가 별도로 있어요. 가스 설비는 수신기가 별도, 시험 수신기가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 가서 확인하고 하다가 그냥 질식해서 죽어버렸어요. 도망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전기실에서 뭐 하얀 뭐 저기가 이렇게 연기가 쫙 나온다. 잽싸게 도망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하루에 나온 물이나 뭐 불활성 가스인 경우에는 질식해가지고 사람이 뭐 사망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약간 뭐 머리 아프고 그런 건 있어도. 그 참고로 이산화탄소가 여러분들 직장에 혹시 전기실에 있으면 그게 뭐 전기실에서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오작동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터져가지고 하얀 뭐 저기 연기가 쫙 뭐라고 하나 우리 무대 같은데 보면은 무대에 연기 쫙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게 다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 잽싸게 도망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망합니다. 자, 감지기구 경보설비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뭐냐면은 감지기 자체에 건전지가 있어가지고 지가 감지를 하면은 지가 거기서 경보를 울리는 삑삑삑삑. 뭐 이런 경우에는 수신기가 없잖아요. 어디 설치해야겠어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에도 감지기를 설치하게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자기네 집이라고 뭐 점검이 안 오니까 안 하겠죠. 혹시 단독주택 사시는 분 계세요? 단독주택인데 감지기 설치하셨어요? 방하고 뭐 화장실은 할 필요 없고 방하고 거실하고 어디야 주방하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사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피스로 이렇게 조여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설치해 놓는 게 설치하기가 좀 그러면은 방은 화재가 안 나고 저기 어디야 주방에 화재가 아까 뭐 98% 이상이 주방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주택은 주방에 하나만 설치하면 한 5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단독형 하나 설치해 놓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집에 감지기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인데 뭐 부모님 댁이 그런 데가 있다. 하나 사다가 설치해 주세요. 근데 이제 또 그게 뭐냐면 그게 오작동 나면 또 전화가 와요. 시끄럽다고. 부모님 설치해 주니까 오작동이 난 거예요. 전화 오더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떼내면 안 되겠죠. 다시 수리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하고 다시 설치해드리면 됩니다. 자, 비상경보 설비. 비상경보 설비는 이렇게 상가 같은데 뭐 조그마한 건축물 있잖아요. 발신기만 있는, 감지기도 없고 발신기만 있어요. 그런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이 눌러가지고 화재 신호를 주는 거예요. 지구경보용이 울리게 해주는, 그래가지고 피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비상경보 설비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수신기하고 감지기가 다 있는 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겠죠. 그리고 이제 수신기는 아령하고 좀 피형 많이. 여기는 이제 좀 현장이 좀 약간 커요. 그래가지고 아령입니다. 아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방송 설비. 비상방송 설비는 보통 있으면 일반 방송과 비상방송 같이 쓰잖아요. 접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재실 비상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겸용으로 보통 다 쓰고 있습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는 상주를 안 하는 경우 저녁에 상주 안 하면은 화재가 발생해도 모르잖아요. 터지잖아요. 어디로 상주를 안 하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이게 화재 발생했다고 소방서로 연락이 가야겠죠. 소방서 아마 여러분들 회사도 아마 그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좀 약간 이렇게 속보 설비에 이제 그 음성을 좀 약간 변경 혹시 받으셨나요? 음성 바꾸라고 받으셨죠? 네. 엊그제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아마요. 그리고
여기 통합 감시 설비. 보통 통합 감시 설비 하면은 그 뭐 기계, 전기, 소방을 막 한 군데 해가지고 통합 감시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합 감시 설비는 뭐냐면은 전력구나 공동구 부위에 연소 방지 설비를 하거든요. 뭐 공동구에 불이 나면은 350m만 타라고 350m마다 연소 방지 설비를 살수 설비를 해요. 연소 방지 설비. 그리고 이제 감지선의 방지가 쭉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설치하는 감시 시설이 통합 감시 설비입니다. 누전 경보설 누전 발생했을 경우에 보통 이제 뭐 배전반에 많이 설치하죠. 그리고 가스 누설 가스는 보통 식당이 있으면은 다 있어요. 식당. 그렇죠. 식당이나 보일러실 있으면은 LNG 사용하면 다 있어요. 근데 없으면 없고, 그러면 이거 그냥 저거지, 거기 보시면은 다 써 있어요. 거기에. 써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관리사들이 하면 이거 안 적어요. 이렇게. 이거는 소방시설이 아니다 이거죠. 관리사들이 하면 이거 안 적어요. 혹시 여러분들 용역을 줬는데 용역업체 관리사가 했는데 이거 안 적어오죠. 그거 물어보지도 않죠. 본인들이 이제 적어야 이거는 그냥 손으로 적어도 돼요. 이런 거. 보통 이제 보통 식당이 있고 주방이 있으면 거의 LNG 가스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감지기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거 거기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수신기라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보통 뭐 감지기가 2개면 이외로 뭐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으시면 돼요. 자, 피난 구조 설비. 피난 이거 뭐 왕관기만 있어요. 왕관기. 여러분 피난 구조 설비 여러분들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층수가 좀 높은 데 있나요? 3층 이상인 데 있나요? 그러면 설치가 왕관기가 있을 거고요. 또 뭐 크면은 구조대도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유도동은 뭐 종류가 많아요. 통로 유도동 있고 거실 유도동, 복도 유도동, 뭐 계단 유도동, 위에 이제 상시 점등이냐, 화재 심한 점등이냐. 한때는 화재 심한 점등 옛날 거 보시면 꺼져 있다가 화재 심한 점등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렇게 상시 왜 이게 화재 심한 점등되게 보니까 고장이 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장 났는지만. 그래서 지금은 상시 점등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옛날 거는 그대로 있어요. 화재 심한 점등 되는 거.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체크를 밤에 많이 해요. 밤에 그 한전을 밤에는 이제 다 아무도 없으니까 한전 차단하는 거예요. 한전 차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발전기가 돌아가겠죠. 자동으로. 그러면 두 가지를 체크하는 비상발전기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낮에 그렇게 했다가는 작살나게 완전히 뭐 사익스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못하고 다 퇴근하고 밤에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할 때. 한전 차단 딱 하면은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가. 비상조명등이 불이 뭐 보통은 이제 비상조명등 위치가 있잖아요. 뭐 승강기홀이나 뭐 이렇게 계단실이나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거실이나. 그러면 비상조명등이 점등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냥 저녁에 하면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낮에 하면은 뭐 다른 전기 사용하는 것 때문에 낮에는 절대로 안 되고요. 자,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그냥 중간중간에 기둥마다 이렇게 거치대 설치해가지고 거기 피스로 박아서 칼그룹으로 피스 박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프레시 딱 빼면은 자동으로 점점 불이 딱 들어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 소화용수 설비 봅시다.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보통 아까 얘기했죠. 75mm 이상이 그 대진에도 들어오면 상수 소화전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75mm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32mm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32mm가 들어왔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은 소화수주를 설치해 주면 돼요. 소화수주. 흡입구로부터 4.5m 이내로. 4.5m가 넘어가면은 소방펌프가 흡입을 하려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펌프를 또 추가로 설치해 주라고 막 그래요. 근데 4.5m가 펌프는 토출의 힘은 엄청나게 세지만 흡입의 힘은 약해요. 흡입하는 게. 그래서 4.5m로 해가지고 흡입구로부터
그 바닥 후드 밸브까지 4.5m가 추가되면은 펌프를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그 펌프가 소방차로 연결돼서 소방차에 이제 소방차가 불을 끄다가 물이 떨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흡입해가지고 쓰든가 상수화전 있으면 상수화전 쓰든가. 여러분들 아마 거의 다 상수화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상수도가 공장에 안 들어오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상수도가 안 들어오거나 75mm 이하이거나 하면은 소화수주를 설치를 해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상수화전 140m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는 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소화수주. 예전에는 설계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80년대만 해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못 봤어요. 재현 설비는 재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실 재현이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소화 활동 설비예요. 소방관을 위한 설비인데 어떻게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 입주자들이 피난하는데 유용하게 연기를 배제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사람들. 소방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통 막 얘기하다가 이건 피난할 때 유용하게 피난도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화재를 진압하는 사람들이 소방관이 연기를 안 마시면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은 피난하는 사람을 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소화 활동 설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죠? 피난 설비라고 해야 돼요. 피난.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은 이거 바꿔야 된다 피난 설비로. 그러면 또 소화 활동 설비 있는데 왜 바꿔야 되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실의 면적이 판매 시설인 경우에 1000스퀘어미터, 거실의 면적이 1000스퀘어미터면 좀 약간 크죠. 1000스퀘어미터 이상인 경우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배제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에요. 거실의 면적이. 그러니까 판매 시설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하고 막 그러면은 화재 진압이 엄청 힘드니까 그리고 연기 발생도 엄청 많으니까 이런 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화재 발생하면 재현 설비 작동하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라 피난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화재가 또 더 번져가지고 소방관이 들어가려면은 연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방독 마스크를 했더라도 못 들어가니까 이제 시야 확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현 설비 거실 재현을 해가지고 연기를 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도 거기다 불어주고. 근데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공기를 불어주면 또 이제 화재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공기를 불어준 만큼 또 빼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실 제어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상용 승강기나 피난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또는 특별 피난 계단에 해당되는 계단 전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연기가 승강기나 특별 피난 계단에 연기가 침입이 안 돼가지고 화재 진압하는 사람이 화재 진압 장소에 유용하게 최대한 빨리 가서 진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설비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이것도 소방대가 사용하는 겁니다. 소방대가 아까 소화전 옆에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연결수가 아까 그 호스릴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옥내 소화전으로 다 끄고 이제 물도 다 떨어졌어. 건축물에 있는 게. 그러면은 연결 송수구에다가 그 소방대 펌프카가 연결을 해가지고 물을 올려주면은 소방대가 호스를 가지고 올라가든가 그 건축물 내에 있는 구비되어 있는 호스를 65mm짜리 호스를 연결을 하고 관창을 연결을 해서 거기 화재를 진압하는 겁니다. 그런 설비가 연결 송수관 설비고, 연결 산수 설비도 소방대가 사용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하층인 경우 700스퀘어미터 이상, 옛날에는 무조건 700이었는데 지금은 학교만 700이고 그 위에는 150스퀘어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헤드 같이 그렇게 건식으로 설치해서 소방대에서 물을 밖에 있는 연결 송수구에서 물을 딱 연결하면은 자동으로 쫙 지하층에 들어가지 않고 화재를 진압하는 겁니다. 지하층 들어가려면 위험하잖아요, 소방관이. 그렇게 해가지고 화재 진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는 이것도 이제 11층 이상 지하층이나 지하 3층 이상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에 설치하는 건데 이것도 소방대가 사용하는 거.
비상전원입니다. 뭐 소방대가 사용하는 거 전기 사용하는 게 많잖아요. 뭐 파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파괴하는 거 보통 파괴하는 거 많이 가지고 다니면 다쳐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거 사용하는 것도 제연펜도 또 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그 실에 없으면 그런데 사용하라고 비상 콘센트가 있습니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지하층에는 통신이 안 되잖아요. 꼭 지하층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층도 보통 30층 이상 올라가면 통신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지상층하고 초고층 건물들은 지상층에 옛날에는 제가 메타폴리스만 할 때도 없었어요. 그 법이. 그래서 저도 그걸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현장에서 무전기 있잖아요. 무전기하면 조금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가설용으로 설치해서 무선 통신 설비를 승강기 홀에다가 가설용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그냥 그 소방대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때는 법이 없었지만 그냥 놔가지고 그냥 놔둬가지고 소방대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 지하층인 경우는 이제 통신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뭐 두 가지 타입 안테나 타입이 있고 그다음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안테나 타입이 있고 케이블 타입이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은 지하 주차장이나 그런 데는 케이블 타입을 많이 하고 지상층은 안테나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소방관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전화기는 다 되잖아요. 아무리 높아도 네? 다 되잖아요. 소방대 전용 주파수로 안 하고 우리 그냥 일반 사용하는 그 전화기 주파수 있잖아요. 그 UHF라나 뭐 있더라고요. 그런 전화기 주파수로 해서 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더니 그래서 아무 이상은 없다. 높아도 뭐 지금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법은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30층 이상이면. 자, 연소방지 설비. 아까 연소방지 설비에 통합감시시설에 연소방지시설이 있는 경우는 통합감시시설을 한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공동구 있는 경우에 이제 연결 살수 같이 350m마다 설치해가지고 불이 나도 350m 이내에서만 불나라. 그러면 그 안에 350m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방대에서 연결 살수 같이 소방 펌프를 연결을 딱 하면은 물차를 딱 연결을 하면은 펌프가 있는 물차를 연결을 하면은 살수가 해가지고 화재가 번지지 않게 공동구에서 막 번지지 않게 하는 설비입니다. 연소방지 설비가. 지금 여기 이제 불량 내용이 있어요. 불량 내용. 이상 없죠? 여기서 보통 이상이 있으면 안 돼요. 이상이 있더라, 자체 점검했을 때 이상이 있더라 해도 이상이 있다고 보고를 하면 안 돼요. 조치를 하고 나서 그다음 날짜를 좀 점검을 예를 들어서 14일 이내니까 점검을 그 전에 했더라도 점검을 좀 뒤에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만 찍어놓으면 되니까 점검할 때 꼭 사진 찍으라는 법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사진을 다 찍어놔야 돼요. 그게 근거예요. 날짜 안 나오는 사진. 날짜 나오게 하면 또 이게 14일 이내 했느니 했느니 그러니까 날짜 안 나오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관을 해가지고 다 보관하면 돼요. 여기 점검표 뒤에다가. 그리고 사진은 제출 안 해도 되는데 사진까지 첨부해서 제출하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해본 결과 그러더라고요. 저희 자체 건축물 점검할 때 이제 제가 하는데 얘기하면은 또 그런 좋아하더라고요. 소방관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저기를 불량 내용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빨리 조치해가지고 보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치했다. 작동 기능 점검 점검표 한번 보죠. 작동 기능 점검표는 이거는 좀 약간 이거 해보신 분 이게 약간 좀 힘들어요. 딱 보면은 이게 본인이 다 점검을 하고 나서 이걸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점검을 하려면은 감지기 시험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스프링클러 다 테스트도 해봐야 펌프 테스트도 해봐야 하고 발신기마다 다 눌러봐야 돼요. 발신기마다 다 이렇게 드라이버하고 열어가지고 다 누르고 복구하고 누르고 복구하고 그냥 대충 하나만 해보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해봐야 돼요. 발신기마.
근데 그 저기들은 점검업체에서 옛날에는 그냥 대충 한번 돌아보고 가는데 요즘에는 진짜 제가 따라다니면서 보면은 진짜 잘해요. 업체에서 그 약간 문제가 된 거, 약간 회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다 수정을 또 다 해요, 서로가. 그리고 이제 이건 돈이 들어가겠다 하면은 돈이 들어가겠다 하면 어떻게 하죠? 견적서가 날라오죠. 그러면 거기다 시키면 더 저렴해요. 다른 수방업체에다 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회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비싸요. 그 소방시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가서 파악해야 하고 또 공사해야 하고 그러려면 더 비싸요. 근데 그 점검업체는 자기들이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소방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저렴해요. 근데 이제 또 대표는 뭐라고 해요? 뭐 관리부장이나 대표는 야, 비교 견적 하나 더 해야 하니까 한번 받아봐. 받으면 뭐 차이가 엄청나요. 저렴한 경우도 있나요? 전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제 소방, 여기 보면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신앙보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지금 했던 다 내용이에요. 소화활동설비. 여러분들 회사에 해당되는 것만 동그라미 치고 해당 안 되는 건 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뭐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다중이용업소는 해당이 안 되니까 넘어가고요. 점검업체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점검 인력이에요. 점검업체에서는 당연히 이거 쭉 쓰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점검자, 수방안전관리자 이름, 본인 이름 쓰고 사인하면 돼요. 그리고 누가 한 사람이 도와줬다. 그 도와준 사람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인해가지고 사인하면 돼요. 사인해가지고 보관하면 됩니다. 지금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쭉 1번부터 31번까지 쭉 있으면 목차 쭉 해가지고 해당되는 것만 막 진하게 하고 밑줄 쳐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해당되는 것만 번호대로 그냥 이렇게 다른 거 해당 안 되는 건 다 빼버리고 목차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목차 그냥 다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해당되는 것만 진하게 하고 밑줄 긋고 해당 안 되는 거 그냥 놔두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당되는 것만 하고 해당 안 되는 거 다 지워버려도 되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음에 또 쓰고 양식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쓰면 돼요. 그 양식 안 바뀌었다고 또 테스트 안 하면 안 돼요. 해봐야 돼요. 문제가 내가 작년에도 보니까 지하에 있는데 멀쩡한데 펌프가 이상한 거야. 작년 겨울에 엄청 추웠잖아요. 펌프가 얼었어요. 그래서 녹이려고 보니까 깨져버렸어. 펌프가 주물이잖아요. 약간만 깨져버려요. 깨졌어. 펌프 뭐 교체, 펌프만 못하는 그냥 펌프 교체. 일본말로 뭐 막히까이 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른들 고참들이 막히까이 한다고 일본말로 교체했습니다. 자, 소화기구하고 자동 소화설비 점검표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니죠?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10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0년 지나가서 꼭 이렇게 비치했던 거 다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빼놓으시고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구입해가지고 보통은 그냥은 안 되죠. 미리 품위해가지고 사인 받은 다음에 해야죠. 그러니까 되기 전에 미리 품위를 딱 해가지고 몇 개 교체하겠습니다 하고 버리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꼭 나가서 소방 교육할 때 마당이나 옥상에서 한번 마당이 없으면 옥상에서 한번 쏴볼 수 있게 그리고 뭐 물청소 한번 하면 되죠. 그리고 옥내소화전도 꼭 한번 쏴보라고 하고 뭐 옥내소화전 물청소 한번 하면 되죠. 사실은 옥내소화전 물청소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시면 되죠. 자동소화장치는 없어요. 자동소화장치는 주방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고 캐비넷형. 이 캐비넷형은 어디에 많이 설치하냐면은 피로티 주차장에 이렇게 보면은 있죠. 혹시 학교 같은데 가면은 초등학교나 그런 데 가면 1층에 꼭 피로티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다 보면
자동 캐비넷, 자동 소화 장치가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거의 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뭐 그런 데 고등학교 가보면은 피르트 1층에 피르트 주차장이 꼭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 캐비넷형이, 이거는 사람들이 캐비넷형은 소화기예요. 소화기. 자동 소화 장치라는 게 소화기인데 가스 소화 설비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가스 소화 설비다. 가스 소화 설비 아닙니다. 그냥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큰 소화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 그리고 표시등이 있어야 하는데 표시등 누락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표시등 없으면은 나중에라도 이거 표시등 설치해야 되는데 내가 표시등 없는 것도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표시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표시등은 있어야 된다. 그 문에 캐비넷형 그렇다는 거고,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 이거는 보통 소공간에 파이프 샤프트 그런 데가 1.5 이상이 드는 경우에는 소공간에 여기다가 그 피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에 골든 스위트인가 해운대에 그 화재 난 게 피트층에다가 중간 피트층에다가 거기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데 휴게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그것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해가지고 그 피트 공간에 그는 무조건 사용을 못하게 확대를 막든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문을 설치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문을 설치하면 거기에 소화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위들에 이제 조그마한 샤프트 그런데 설치합니다. 여기도 수원에 보면은 옥상 수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하고 주수원 지하 저수주만 있는 거죠. 그리고 수주에는 이런 게 있는지, 이건 사실은 처음 공사할 때 이런 걸 다 체크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돼가지고 하려고 하면 쉽겠어요.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건 처음에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건데, 펌프 방식이에요. 펌프 방식. 옥내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 겸용입니다. 펌프 방식인 경우에는 연성계나 진공계를 설치하는 게 아니면 압력계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기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그 엔진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기도 하고 그런 내연기관 설치했는지 그런 겁니다. 고가수주 방식 아까 얘기했죠. 고가수주는 자연 낙차압으로 소화 설비를 작동하는 겁니다. 펌프가 없이, 동력이 없이. 참고로 고가수주 방식에서는 이게 물이 방제실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가 어느 부위에서 터져가지고 우리 방제실에서 펌프가 작동되면 알 수 있잖아요. 수신기에서. 예? 그 펌프 작동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고가수주 방식은 이게 없어요. 그런 법이. 이게 물이 내려가는지 마는지. 그래서 거기에 유량 감지기, 그러니까 수소 혓바닥이라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물이 지나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작동을 하면은 펌프가 작동한 것 같이 그 고가수주 방식에서 그럼 이게 펌프가 들어간. 아직까지는 화재 안전 기준에는 없는데 그런 것을 알아서 설치해 주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설치해 주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제실에서 펌프가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고가수주 펌프가 돌아간다. 고가수주 펌프는 아니지만 물이 흘러가지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게 그런 식으로는 돼 있습니다. 근데 화재안전 기준은 없어요. 또 압력수주 방식 아까 얘기했죠. 탱크에 컴프레셔가 달린 게 압력수주. 가압수주 방식은 탱크에 화재 신호에 의해서 본배, 질소나 공기, 압축 공기가 그게 화재 감지에 의해서 터져가지고 탱크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겁니다. 홍수구는 수방대에서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수방대에서 연결하는 거죠. 배관에 이제 개폐 밸브에 개폐 표시형으로 설치했는지, 개폐 표시형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게 열리면은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쭉 나오든가,
닫히면 끝에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 우리 뭐 시골에 가서 보면은 수문을 열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죠. 멀리서 아, 저 수문 열렸네 알 수 있거든요. 시골에 가 이렇게 수문을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 대표 표시형 밸브는 멀리서 봐도 아, 끝에가 쭉 나와서 아, 이게 열려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뭐 버터플라이 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 있죠. 클로즈면 클로즈, 오픈이면 오픈 이렇게 글씨로 해서 써 있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함 및 방수구 등 뭐 함하고 옥내 서장하고 방수구, 소방대가 사용하는 게 방수구인데 뭐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사용설명서가 외국인들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이 있으면 중국어로도 사용설명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공장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있으면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에다도 가셔가지고 좀 그거 비싸지 않으니까 내부에다도 사용설명서, 문을 열고 사용하는 거니까 내부에다도 사용설명서를 좀 붙여주는 게 좋다. 그 스티커로 붙이는 거니까 그 돈이 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원은 자가발전 설비인 경우 뭐 이게 연료가 적정한지, 보통은 1시간 이상인데 소방용은 20분 이상이에요. 전기에서는 1시간 이상 적용인데 20분 이상입니다. 감시 제어관이 이렇게 이상이 없는지, 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그리고 종료 제어관. 지금 이제 아까 이거 펌프 설명했죠. 펌프가 밸브를 다 잠그고 했을 때 140% 이하에다 해요. 140% 이하. 압력이. 그럼 지금 유량이 없잖아요. 유량이 없는 상태에서 140% 이하니까 145m예요. 지금 보면 145m에서 140% 이내. 그러니까 한 1.7이니까 제가 얘기했죠. 한 120%에서 125% 정도 나와요. 제가 다 어디 가서 체크를 해보면은 120%에서 125% 사이. 지금 여기도 보면 120%에서 125% 사이예요. 그리고 65%. 이거는 이제 최대부하. 유량을 2660 LPM에 곱하기 1.5 했을 때가 3990 LPM인 경우 유량계에 3990. 근데 사실은 3990 유량계에 정확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대략 맞추는 거예요. 대략. 그래가지고 딱 봤을 때 또 압력계는 보면은 막 압력계가 이러잖아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대략 흔들리는 중에 중간 정도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 밸브를 다 잠그고 지금 최저 운전을 해요. 최저 운전을 할 때 어떻게 돼야겠어요? 릴리프 밸브가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고 쫄쫄 나오고 있어야 돼요. 안 나오고 있으면은 그것도 걸려요. 그래가지고 릴리프 밸브에 물이 안 나오고 있다. 옛날 것도 처음 공사했을 때부터 안 나오게 했는데 한 10년이 됐는데도 안 나오게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릴리프 밸브 위에 뚜껑 돌려가지고 열면 이렇게 렌즈로 돌릴 수 있게 있어요. 그 이렇게 돌리면은 저 최저 운전 해놓고 이렇게 돌리면 물이 나와요. 그럼 물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확인을 하고 그냥 놓으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해놓으면은 그것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꼭 한번 나중에 최저 운전 할 때 릴리프 밸브가 작동을 하는지 그럼 나중에 한번 꼭 확인 한번 해주고 보세요. 그거 작동 안 하는데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 끝나고 나서 그거 다 세팅을 해놔야 하거든요. 깜빡하고 세팅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이 됐는데, 준공 10년이 됐는데도 릴리프 밸브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할 때, 펌프 테스트 할 때 다 잠궈놓고 그냥 무브와 운전, 최저 운전을 할 때 꼭 확인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릴리프 밸브 위에 있잖아요. 튀쳐나온 거, 그 뚜껑이 열면 열리거든. 그럼 렌즈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은 물이 나와요. 펌프 작동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7하고 1.76이잖아요. 1.7 몰라요. 이게 그때 작동하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물만 나오게 이게 하는 이유가 요즘에 펌프가 작동을 하면 수동으로 정지, 옛날에는 그냥 앞차면 정지했잖아요. 수동으로 정지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계속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체절 운전이 계속 돼가지고 하루 정도는 돌아가도 제가 보니까 한 12시간 정도는 돌아가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뜨겁기만 엄청 뜨거워요. 막 펌프가.
그렇다고 펌프가 고장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체절 운전을 막 한 12시간 이상은 한번 어떤 놈이 켜놓고 가지고 2400lpm짜리 엄청나게 큰 펌프인데 영명을 송수구 펌프였거든요. 밖에 있잖아요, 스위치가. 초등학생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초등학생이겠지. 지나가다가 그 뚜껑 열고 누르고 간 거야. 밤새도록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다음날 갔더니 막 기계실이 막 뿌해 막 소리 나고 그래서 그런데 멀쩡하더라고 펌프가. 막 펌프를 손으로 만지니까 손이 될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시켜가지고 아 고장나서 펌프 교체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사용했어요. 그게 메타폴리스입니다. 5층에 있는 펌프였는데 이게 풍성한 펌프였는데 이상 없더라고. 작동 다 해봤거든요. 이상 없어요. 근데 막 화재 난 것 같이 막 연기가 엄청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밤새도록 그 체절 운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펌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릴리프 밸브가 안 터졌어요. 그때는 뭐 중간에 준공 한참 전이었거든요. 중간에 누가 전원을 켜놓으니까 누가 누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릴리프 밸브를 안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꼭 그 나중에 준공 때 세팅을 할 때 그래서 제가 가서 꼭 릴리프 밸브 열어놨냐 꼭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할 때 뭐 제가 10년 된데도 안 했는데 했다고 했죠.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뭐 여기 보시면은 주된 수원이 뭐 이렇게 이상이 없는지 수조가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뭐 가압 송수 장치 이상이 없는지 이건 스프링클러입니다. 아까는 웅내소화전 펌프였고 거의 똑같아요. 아까 한 거하고 똑같죠. 스프링클러나 웅내소화전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 방수구형 및 일제 개방 밸브. 원래는 이렇게 일제 개방 밸브가 뭐 이렇게 넓게 혹시 한 층에 지하 주차장 경우나 한 층에 그 프랙션 밸브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호구역을 거기다 표시를 해줘야 하거든요. 여러분도 막 공장이 워낙 넓어가지고 프랙션 밸브가 한 층에 2개 있으면 방호구역이 갈리잖아요. 그럼 이쪽에 프랙션 밸브 슈퍼 비주얼 판넬 앞에다가 방호구역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 정도. 그러면 그쪽 불난 데다 수동으로 빨리 눈으로 봐가지고 감지기 작동하기 전에 수동으로 눌러가지고라도 그 2차측까지 물이 빨리 갈 수 있게 그래가지고 헤드가 이제 가용전이 터지면 거기서 물이 빨리 쏟아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그 방수구에 표시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뭐 원래 이런 데는 지금 없기는 한데 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준공 때 이제 제가 경기도 품질검수위원이고 그래가지고 가면은 그런 거 꼭 얘기해줘요. 그러면 시공회사들은 이렇게 코팅 딱 해가지고 어디는 이렇게 포맥스라는 이렇게 판으로 해가지고 다 거기다 부려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딱 붙여놓은 데도 있고 성이 없는 데는 그냥 도면 코팅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여놓는 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코팅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영구적이 않잖아요. 이렇게 포맥스 그런 데다가 이렇게 도면이 딱 들어가가지고 인쇄가 돼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잘 영구적인 거니까 제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이제 배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음향장치, 기동장치가 이상이 없는지, 펌프 작동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준비 작동 시하고 준비 작동 시 그러니까 프랙션 밸브가 제일 문제예요. 스프링클러에는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아까 그 스프링클러에 있는 내 안전관리 하시는 분은 꼭 그 테스트를 수시로 해봐야 돼요. 클래퍼가 2차측 열려가지고 2차측으로 물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2차측 밸브 잠그고요. 온오프 밸브 그 잠그고 꼭 테스트를 꼭 해봐야 됩니다. 헤드가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송수구에 이상이 없는지, 전원에 이상이 없는지, 제어반, 수신기는 이상이 없는지. 아까 똑같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왜? 겸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동화 탐지 설비, 수신기, 감지기, 음향장치. 음향장치는 주음향장치 수신기에 있는 거하고
발신기에 있는 지구면 양식, 그리고 음색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테스트할 때 수신기 감지기 테스트하기 시험기구 없잖아요. 없으면 소방서 가서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요즘엔 빌려주고 설명도 잘 해줘. 어떻게 하라고. 근데 저희는 뭐 다 있어가지고 여러 개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걸 다 빌려주니까 한번 그런 것도 빌려다가 없으면은 구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빌려다가 하시면 돼요. 직접 하시는 분은. 옛날에는 안 빌려줬는데 요즘은 다 빌려줘요. 그리고 이제 뭐 배선에서는 수신기 도통시험 해보고 요즘에는 이제 지가 수신기 자체 지가 알아서 도통시험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고 거기 불이 들어와요 스스로. 근데 직접 하고 싶으시면은 도통시험 스위치 눌러놓고 회로 돌리면 돼요. P형 같은 보통 P형이니까 돌리면은 1번부터 1번에 2번 돌리면은 이상이 있으면 이거 불 들어오니까 이상이 있는 없는지 쭉 나오니까 뭐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P형인 경우에는 예비 전원 있죠. 배터리 24V잖아요. 배터리가 이제 오래 두면은 이게 충전이 안 돼요. 수명이 작아. 그거는 한번 메가스타로 테스트하기로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체해주면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보시면은 알아요. 그러니까 상용 전원이 꺼졌을 때 이렇게 한번 상용 전원을 딱 빼버리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비상 전원 체크해보면 압니다. 꼭 뭐 테스트하기로 찍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피난기구? 이거 피난기구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왕관기 이런 건데 인명 구조기구도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요소등은 뭐 불만 잘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봤을 때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죠. 불이 들어와 있어야 하고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방향이 맞아야 하고 준공했는데도 가서 보면은 한참 됐는데 방향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혹시 고양 터미널이 있죠. 고양시 터미널에 뭐 한번 화재 발생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었잖아요. 그 뒤에 제가 한번 그 옆에 YCT를 저희 회사에서 해가지고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양 터미널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화장실은 감지기가 영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갔는데 그거 준공한 지 무지하게 오래됐는데 화장실에 영감지기가 그때도 카바가 씌워져 있어요. 작동이 안 하는 거죠. 카바가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감지기 같은 경우는 먼지가 준공 때 준공 청소하기 전까지는 카바를 안 떼요. 왜? 먼지 들어가면 오작동하면 또 교체해 줘야 하니까. 그래서 준공 바로 전에 카바를 다 띄는데 그렇게도 준공한 지도 오래됐고 거기 화재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고 막 사람도 죽고 했는데도 화장실에 그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소방서에서 보내려다가 사진만 찍어왔는데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영감지기 복도나 그런 데 위에 있는 거 카바가 벗겨져 있는지 씌워져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뭐 비상조명등은 특별한 거 없고 시대용 비상조명등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소화수조도 뭐 특별한 거 소화수조 아까 소화수량 이렇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은 알아요. 소화수조 펌프 흡입구 상부하고 일반 펌프 그러니까 급수 펌프 하부하고 이렇게 재가지고 사이즈 이렇게 재면은 소화수조 용량 전체 용량을 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프링클러 플러스 옥내소화전 있으면 옥내소화전 곱하기 20분 하는 분이 다 나오거든요. 수량 이게 맞는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수소화전은 뭐 이상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대연은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좀 했으니까 대연 설비는 특별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이나 비상용 승강기에는
제한 설비가 들어간다. 그 승강기 내부나 계단실에 연기가 침입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비상용 승강기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화재 시에 소방관이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 비상 승강기가 평상시에 화재 시에 일반인들이 피난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화재 시에 비상용 승강기가 화재 신호를 딱 받으면 무조건 1층으로 와야 돼요. 일반인들은 타면 못 안 되겠죠. 1층으로 와가지고 소방대가 진입을 그걸 타고 화재가 발생한 곳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큰 건축물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게 화재 신호를 딱 줬는데 비상용 승강기가 1층으로 안 오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가 발전 설비도 한번 아까 뭐 얘기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무선 동축 케이블은 아까 무선 통신 보조 설비라고 했죠. 그리고 뭐 두 가지 요설 동축 케이블도 있고 안테나 방식도 있고 뭐 그래요. 케이블 방식도 있고. 피난 방화 설비, 피난 방화 뭐 방화문이 이제 여러분들 직장에 이렇게 보면은 방화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혀야 돼요. 자동으로 닫혀야 하는데 하부에 말굽이 있다든가 뭐 그걸 열어놓는다든가 그리고 도어 릴리즈 도어 체크, 도어 클로즈가 뭐 빼놓는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소방관이 점검 온다, 뭐 지도 점검을 온다 그러면 방화문 그런 거 다 체크해 있어야 돼요. 자동으로 닫히게 뭐 고여놓은 거 있으면 없고 말굽 있으면 떼내야 하고 그렇습니다. 말굽은 되도록이면은 설치 않고 평상시에 옆에 보통 방화문 옆에 소화기 있거든요. 소화기로 보통 많이 고정해 놓더라고. 올 때 뭐 그 소화기 빼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도어 클로즈 거기 빼놓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도어 클로즈 빼놨다 또 끼웠다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방화문은 평상시 무조건 닫혀 있어야 해요.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방화문 옆에 물건 쌓여 있으면 안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